공유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공유된 화면 오른쪽에 이제 니클라스 루마노로의 초대라고 벌써 이 책을 제가 번역한 지가 14년이 됐네요. 2008년에 아마 한국에서 이제 한글로 된 루만에 대한 소개서는 처음으로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냈던 건데 이 뒤에 책임을 아직 제대로 제가 스스로 제 언어로 이제 한번 루만을 소개하는 책을 써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도 뭐 저 책이 한글로 접근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 표지에 넣었고요. 물론 저 당시 제가 쓰던 번역 용어하고 지금 번역 용어는 조금 바뀐 게 일부 있습니다. 저 당시는 소통이라고 하다가 요즘 그냥 소통보다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한국 사람이 더 잘 알아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뭐 이러는데 특히 그거는 이제 그 장충익 선생님 사회의 번역할 때 제가 도우면서 여러 가지 번역 용어를 좀 바꾼 게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뭐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어서 저 책을 지금도 뭐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니클라스 루만은 1927년에 태어나서 1998년 이미 돌아가셨고요. 하버마스보다 2살이 많은데 하버마스가 29년생이죠. 하버마스는 이제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대단히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데 루만은 혈액암 좀 독일 사람처럼 좀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체계 이론과 사회 이론이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룰 저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학적인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루만의 이론에서 시스템이라는 걸로 접근할 아니면 사회 개념으로 접근할 그 두 가지 접근 사이에 어떤 긴장이 좀 있습니다. 그 긴장을 다루는 것이 이제 제 이제 학문적 작업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까지는 오늘 가지는 않겠고 그냥 체계 이론과 사회 이론을 스무스하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특히 주요 개념들을 쭉 훑으면서 소개를 드리겠고 한 중간에 한 2번 정도 끊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갖고 또 마지막에 또 질문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니클라스 루만의 이제 주저서라고 하면 2개를 꼽습니다. 사회의 사회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주저서고 그 앞에 84년에 사회의 사회는 1997년에 루만이 죽기 직전에 낸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예비적 준비 작업으로 했던 책이 84년에 조지알리지 스테메라고 해서 사회적 체계들 일반 이론을 위한 개요라고 하는데 여기 이 책은 이제 사회적 체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체계들 중에 사회가 있어요. 그 관계는 나중에 또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초 개념을 정립하는 책이 84년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를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장의 첫 부분에서 체계와 기능이라고 하는 1장 첫 부분에서 다음에 고찰은 체계들이 있다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체계가 있다. 이거 자체는 또 이게 체계 실제론이 맞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급진적 구성주의 내에서 어떤 논의도 있고 이런 한때 이제 논쟁이 되는 구절인데 어쨌든 루만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이론은 체계들이라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신홍적 의심을 품지 않고 시작한다. 그리고 원래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인식론적 결론인데 거기서 뭐라고 답하는 거냐면 루만이 결국 체계들이 있다고 설정하고 내가 설득력 있게 열 몇 개 챕터로 쭉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면 체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면 체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건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약간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은 체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체계들이 있다라는 명제는 그 다음 인용문에 보면 자기 지시적 셀프 레퍼런스한 체계들이 있다라는 명제로 좁혀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환경과의 관계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는 능력을 가진 체계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체계들이 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 지시적으로 환경과 경계를 스스로 그을 수 있는 환경과의 차이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있다라는 명제로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건데
요 명제들을 이해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루마는 체계 이론의 역사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전환이 전체 부분 도식에서 체계 환경 차이로 어떤 구도를 바꾼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 부분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건 체계 이론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철학사 전체의 그거기도 합니다.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도식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헤겔까지 쭉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이를 가하면서 써왔던 도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물들의 우주로서의 어떤 전체가 있고 그 부분들로 뭐 인간도 있고 뭐 자연, 정신 구별 이런 여러 가지 주체, 객체 이런 구별들을 다루는 게 전통적인 존재론의 기본 도식인데 루마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체계 환경 차이가 출발점. 이 전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도 루만의 세계 개념에서 나오겠지만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관에 대한 관찰은 불가능한 것이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관찰한다는 것은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의 차이. 그러니까 체계를 관찰할 경우 체계와 체계 아닌 것의 차이를 관찰할 예입각해서 관찰하는 것. 그 중에서 이제 체계를 관찰하든 환경을 관찰하든 혹은 주체와 객체의 차이, 주체를 관찰하면 객체와의 차이 속에서 언제나 차이 속에서 무언가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차이의 통일로서의 세계 그 전체를 관찰한다는 이론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체계 환경 차이로 전환하고 나면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인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나오지만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이제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체계 환경 차이의 리엔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체계가 우리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왜 전체를 못 보지? 나는 세계 전체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루마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체계가 체계 안에 체계 자신과 아닌 것의 구별을 끌어와서 관찰을 하는 건데 이것도 또 하나의 무엇이고 무엇을 보는 순간 무엇이 아닌 것은 또 못 보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뭔가 통일적인 차이의 통일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일종의 재진입 방식.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나와 체계 환경의 차이를 내 안에 체계 안에 가져와서 관찰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스펜스 브라운의 논리학을 빌려가지고 리엔트리 재진입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전체 부분의 관계는 체계 이론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예를 들면 그 사회적 체계들 중에 전체적인 사회적 체계들 중에 전체적인 체계가 사회인데 사회의 부분 체계들과 사회의 관계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체계 환경 차이의 반복이죠. 리엔트리, 그 체계의 분화를 통해 설명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정치, 경제, 법 이런 것들은 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체계 환경 차이의 재진입을 통한 체계의 분화로 파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 경우에 뭐냐면 부분 체계가 전체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의 부분은 내 관계하고 체계 분화의 차이는 뭐냐면 각 분화된 하위 체계는 또 자기 나름대로 체계 중심으로 자기지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에 대한 뭐 책임감, 구조 유지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이제 사회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전환을 이야기했으니까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어쨌든 루만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역사를 짚어보면 1940년대 후반에 이게 사실은 요즘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의 출발하고도 관련이 다 되는 건데요. 40년대 후반에 어떤 당시 컴퓨터의 발전하고 그다음에 생물학의 발전이 이제 서로 만나면서 제네럴 시스템 시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틀람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데 체계는 그 엔트로피 법칙에
맞서가지고 어떤 생명체는 유지되느냐 이런 관심 속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비교하는 그런 이론을 버틀란스키 같은 사람이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노르베르트 위너 같은 사람은 사이버네틱스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건 훨씬 더 유명해졌죠. 체계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제어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일반 체계 이론 혹은 사이버네틱스에서 1950년대의 기본 개념은 자기 조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엔트로피 상황에서 엔트로피에 맞서가지고 유기체들이나 어쨌든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를 유지하느냐, 해체되지 않고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고, 근데 요 단계에서는 뭐 사회학에서도 요 단계에 이제 나오는 게 그 탈코트 파슨스가 나오는데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인데 이 시기에 체계 이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은 뭐냐면 이퀄리브리움, 평형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체계가 어떻게 자기를 잘 평형 상태로 유지하느냐, 균형 상태로 유지하느냐. 경제학에서는 보통 균형 이론이라고 그러죠. 균형을 유지하느냐, 안정성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수행을 하느냐, 그런 기능을 하느냐, 구조를 유지하느냐 이런 식의 그래 다소 보수주의적인 좀 함의를 갖는 그런 방향의 개념들이 이 1950년대에는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루마는 이제 60년대 후반에야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적 인생을 시작하는데 원래 루마는 이제 법원 공무원이었거든요. 학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30대 중반에야 휴가를 받아서 휴가가 아니라 이제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파슨스 만나고 뭐 이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 후반에 학문적인 길을 가는데 루마는 이 위에 이런 평형, 균형, 안정 이런 거를 기본 개념으로 하지 않는 체계 이론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전의 시스템 이론이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고유한 의미 개념이 없었는데 의미 개념을 도입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 의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970년대 초에는 이 체계 이론 진영 안에서 마뚜라나와 바렐라라고 하는 생물학자들이 세포 연구를 하면서 세포를 유기분자들의 자기 생산, 저는 아우토포에시스는 이제 자기 생산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토포에시스 혹은 아우토포에시스라는 걸로 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포를 보면 세포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세포 스스로가 그 구성 요소를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세포가 이제 그 다음에 2차 자기 생산단인 세포 자체도 유기체를 이루는 요소로서 보면 우리 몸의 세포는 오직 세포로부터만 세포가 나오잖아요. 이런 원리를 자기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마는 이거를 이 자기 아우토포에시스 개념을 통해서 이전에 1950년대 셀프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자기 조직이라는 것이 뭐라나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요소적 차원에서의 셀프 레퍼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참 셀프 레퍼런스라는 이 표현은 참 좀 번역하기 싫어요, 제가. 왜냐하면 번역 학자들마다 지금 다 용어 번역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저는 자기 지시를 많이 쓰는 편이고 자기 준거, 자기 참조, 자기 언급, 뭐 여러 가지 자기 관련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어쨌든 셀프 레퍼런스, 자기가 자기 제기적인 걸 뜻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셀프 레퍼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셀프 레퍼런스 속에서도 체계가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우토포에시스 개념을 통해서 잘 해명되었다고 루만은 봅니다. 뭐 이런 게 대략 루만이 이해하고 있는 체계 이론의 간단한 역사고요. 그러면 이제 루만 고유의 셀프 레퍼런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루만은 원래 체계 이론의 자기 조직 개념에 함축되어 있던 셀프 레퍼런스를 세 차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우토포에시스 개념을 보면서 근데 이제 마뚜라나나 바렐라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그 요소들의 자기 지신인 곧 아우토포에시스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루마는 사회적 체계들도 다루고 이러 보니까 요소들 차원에서의 셀프 레퍼런스 외에
과정의 자기지시나 체계의 자기지시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갖는데 어쨌든 제일 핵심은 어떤 자기지시적 체계를 성립시키는 가장 기본은 요소들의 자기지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체계의 기본 요소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루만의 경우에 어쨌든 사회적 체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요소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생산하는 유기체의 경우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세포를 생산하고 그 그물망이 유지되는 게 유기체의 기본 자기 생산이듯이 기본 자기 지시듯이 사회적 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이 기본 요소다. 이런 문제의식을 아우토포에시스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루만이 다루는 체계들은 유기체와는 달리 자기 관찰 능력,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의미적인 체계들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의 자기 지시의 차원이 있고 그것은 그걸 부를 때 루만은 이제 재기성 혹은 반성성 번역하기 나름인데 이것도 번역하기 참 애매한 단어인데 어쨌든 어떤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과정의 자기지시라고 그러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더 이제 자기지시를 체계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그거를 리플렉션, 반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반성이 환경에 대한 관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동반할 경우에 그런 반성은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또 합리성 개념에 대해서 뒤에 다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자기지시적 체계에서 자기지시라고 하는 것의 세 단계를 루마는 뚜렷이 규정을 하고 이 중에서 제일 핵심은 요소들의 자기지시다. 어떤 요소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루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뚜라나의 자기 생산 아우토포에시스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루만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마뚜라나는 사실은 아우토포에시스 개념을 오직 생명체를 생명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뚜라나는 나중에 이제 루만이 초청해서 독일에 갔을 때 나는 루만 당신한테 반대합니다. 이런 말을 대놓고 마뚜라나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루만은 거기에는 상관없이 원조가 뭐라고 했던 나는 이 개념을 확장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인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체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케이션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체계들도 모두 셀프 레퍼런스한 아우토포에시스 체계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자기지시라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여러분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심리적 체계부터 설명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다 지금 나름 의식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말을 제가 어떻게 하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일단 좀 별개입니다. 그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모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 세계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것을 저는 지금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고 있는 어떤 것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 떠올림 자체는 결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닌데 외부는 자극만 하는 거고 결국 내 안에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제가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는지는 외부의 어떤 관찰자도 정확히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의 진심도 볼 수 없죠. 체계이론에서는 이런 걸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블랙박스죠. 그래서 밖으로 사실 표현되는 것은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떠올리는지는 여러분은 짐작하는 거는 표정이나 몸짓, 음성, 제가 이런 것들로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오직 심리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끊임없이 뭔가 어떤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것. 어떤 생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엇이 떠오르고 깔아앉고만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식작용들이라는 요소로부터 오직 의식작용들이 계속해서 자기 생산되는 그런 작동상 오퍼레이션상에서는 오퍼레이션의 기본 요소는 의식작용이고 그 오퍼레이션의 물리 떠올리는 외부적인 정보 타자지시라고 그러는데요. 셀프 레퍼런스하고 이제 쌍을 이루는 게 언제나 아더 레퍼런스인데 타자지시적 내용이 예를 들면 제 머릿속에 사과도 떠올리고 컴퓨터도 떠올리고 막 이러죠. 사과, 컴퓨터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아더 레퍼런스고 사과에 대한 생각, 표상이죠. 표상들로 계속해서 오퍼레이셔널하게 클로즈드 된 채 이어지는 게 우리의 의식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심리적 체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즉 인간의 의식을 이런 식으로 혹은 주관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철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거는 쉽게 납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통이 있죠. 언제나 인간 주관은 어떻게 닫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찰은 이미 칸트가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물 자체는 파악할 수 없다. 그다음에 초원론적 주관은 뭐 직관할 수 없다. 뭐 그걸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은 미친 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칸트가 일찍이 한 적이 있고, 뭐 후설의 현상학도 철저하게 의식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데서 독일의 어떤 독일 관념론의 전통에서 이 심리적 체계의 폐쇄성에 대한 자기지식적인 폐쇄성에 대한 통찰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그래서 보통 루만을 소개할 때 언제나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까지는 많은 분이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근데 루만이 시도한 획기적 전환은 뭐냐면 의식작용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별개다. 네? 의식작용의 자기생산적 체계인 심리적 체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요소로 하는 자기생산적 체계로서의 사회적 체계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게 루만이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는 뒤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가서 다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체계 이론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회적 체계들을 물론이고 뭐 기계까지 해당하는 체계 이론 전체와 관련돼서 해당되는데요. 이제 범위를 좁힙니다. 그런 체계들 중에서 심리적 체계들과 사회적 체계들만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뭐냐? 의미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체계들이다. 그래서 루만은 일단 그 체계 이론은 이제 어떤 욕을 많이 먹었냐면 이제 인간을 생명체나 기계하고 비슷하게 본다. 이런 욕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루만은 그래, 나는 대놓고 안티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보고 이거는 오히려 제대로 사회를 설명하지 못한다. 휴머니즘 전통과 단절해야 된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또 너무 인간에 대한 설명을 기계나 생명체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인간하고 심리적 체계로서의 인간은 뚜렷이 다르고 또한 그로부터 또 다 차이가 나는 게 사회적 체계들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제 루만한테서는 세 체계 차원에서 다른 그 해명이 되는 거죠. 하나는 생명체계 유기체로서, 하나는 또 의식작용의 심리적 체계로서, 또 하나는 그 인간이 펄슨으로서 사회적 체계들에 관여함으로써 그 세 개의 차원에서 다 다르게 설명이 루만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이 체계들이 생명체하고 심리적 체계하고 사회적 체계들하고 그 차별화를 위해서 도입하는 첫 번째 개념이 의미입니다. 의미는 유기체는 갖고 있지 않고 기계도 갖고 있지 않고 심리적 체계들과 사회적 체계들만 의미라는 매체를 통해서 함께 진화해 왔다라고 루만은 설명을 합니다. 루만의 의미 개념이 좀 독특한데 일단 여러분한테 조금은 익숙할 전통적 의미 개념과의 차별성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의미를 우리는 의미 부여 이런 말 많이 쓰죠. 루만은 의미 부여라는 말을 씁니다. 의미 부여는 인간 주체가 대상한테 부여하는 것인데 루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의미를. 그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어쨌든 보통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그 의미 이론과 관련해서 고도로 발전시킨 이론이 대표적으로 이제 철학 약간 기본 좀 공부하신 분은 좀 들어봤을 건데 프레게나 후설이 이 의미 이론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를 구별해서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인간 주체 쪽에서 떠올리는 것이라면 지시체는 그 지시 대상 객체 쪽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이론들은 주체 중심의 의미 이론하고 객체 중심의 의미 이론이 언제나 경합을 해왔고 요것들의 상호관계에 주목을 한 개념이 뜻과 지시체를 구별한. 사실 저 독일어는 지인과 베도이통은 둘 다 그냥 의미예요. 알고 보면 의미인데 그걸 의미를 해당하는 두 개의
독일어를 구별해가지고 프레게가 뜻과 지시체를 구별해서 주관적인 쪽과 객관적, 객체적 쪽의 방향 이 두 개를 다 표현하는 의미론을 프레게가 했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의식의 지향작용, 의식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노에시스고 그 노에시스가 해당하는 의식의 그 의미 부여의 객체 쪽을 노에마라고 후설이 부릅니다. 그래서 노에시스, 노에마의 상관관계로 어떤 의식의 작용을 설명하는 게 후설인데 이런 의미론을 루마는 많이 참조를 후설은 젊을 때 어쨌든 초기에 후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많은 후설의 용어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좀 받아들이되 조금 차이를 내는데요. 일단 후설처럼 지시작용과 지식체, 노에시스, 노에마 양측 관계를 고려하되 후설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시했던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깔아앉는지를 끊임없는 그 교체작용. 우리 의식 속에 뭔가 앞에 떠올랐죠. 그럼 깔아앉죠. 이것과 관련돼서 후설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주사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이 주사위 설명 내용을 후설은 근데 의미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루마는 이것을 의미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가져오는데요. 우리가 인간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의 다른 그 시스템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주사위의 앞면 5를 볼 때 5를 보고 있어도 뒷면에 6이나 1이 있을 거라고 동시에 떠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뒤집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5가 있었지 하면서 6을 뒤집어 보고 막 돌릴 때 뒷면도 함께 떠올리죠. 이걸 후설이 이제 간접 현시다. 뭐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루마는 이 부분을 의미 개념의 핵심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루만의 의미 개념은 양상적 의미 개념. 양상이라고 하는 건 이랬다가 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양상이라고 이게 현실화됐다가 저게 깔아앉았다가 이런 거를 모달리티라고 그러는데 루만은 의미를 더 나아가 차후에 후속되는 어떤 체험과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서 과잉 제시를 합니다. 의미는 항상 지금 떠오르는 액추얼한 거 외에 액추얼한 거에 뒤에 주사위의 뒷면을 그런 잠재적인 것들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미를 사용하는 체계들은 뭐냐면 언제나 액추얼과 버추얼을 끊임없이 교체하는 우리 의식작용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끊임없이 교체하고 있죠. 그리고 루마는 나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의미적 질서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커뮤니케이션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 다음에 뭘 현행화시킬지 계속 주제가 바뀌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을 해보면 드러날 텐데 그 질의응답 속에서 제가 잠재화시켰던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나중에 현행화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루마는 우리 의식의 흐름에서도 무엇이 현행화되고 무엇이 액추얼되고 버추얼화 되는지 그게 교체되는지가 있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 토론에서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떠올랐다 깔아앉죠. 주제가 우리가 술자리에서 대화를 해도 무슨 야구 이야기를 막 하다가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면 주제가 갑자기 축구로 바뀐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액추얼하고 버추얼로 계속해서 교체가 일어나는 이것이 의미다. 이렇게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루마는 근데 의식의 그러니까 의미가 심리적으로 처리되어 가는 프로세스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처리되어 가는 프로세스는 일단 각각 별개다. 하지만 의미라고 하는 공진화 매체, 함께 진화하는 두 가지 체계는 진화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마는 나중에 가면 1990년대쯤 가서는 이 의미를 뭔가 규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게 의미를 하나의 매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모든 자기 생산적 체계들은 고유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기체는 세포를 요소로 하고 있고 심리적 체계들은 의식작용들을 요소로 하고 있고 사회적 체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 요소들을 연결하는 매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생명체는 이 매체하고는 상관이 없고 의미하고는 그러니까 심리적 체계들의 의식작용들이라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매체고 또 사회적 체계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매체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매체와 형식의 구별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어떤 체계들의 요소들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대충 그냥 느슨한 결합이라는 거 이런 거죠. 지금 우리의 의식 과정에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의식 생각이 떠오른 다음에 느슨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라면, 밥, 뭐 고기, 뭐 수많이 많죠. 이런 게 매체 상태. 그러다가 나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밥과 나머지가 딱 구별이 되는 순간 그게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매체들로부터 어떤 형식이 떠오르고 형식이 되는 순간 뚜렷한 제 의식 작용,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에 이어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주제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질 때 어떤 형식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체이고 이 매체 기반으로부터 수많은 형식들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나의 매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의식작용들이 연결될 때는 의미적인 의식의 자기 생산이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들이 연결될 때는 의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자기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 두 프로세스는 분명히 별도의 그거다. 그리고 의미는 여기서 공지나 매체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루마는 의미를 어쨌든 구성하고 사용하는 체계. 모든 심리적 체계들과 모든 사회적 체계들은 한테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의미적으로 나타납니다. 의미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 이론도 체계라고 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것은 다 의미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계 환경 차이의 통일이 세계겠죠. 체계와 체계 아닌 것이 환경이란 말은 로마한테 체계가 아닌 것이에요. 체계를 둘러싼 것이니까 체계와 체계 아닌 것의 차이를 다시 통일시키는 개념이 세계인데 이런 세계에 대한 관념은 모두 언제나 의미적 세계이고 이 의미적 세계는 그 경계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전체로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안 되고 끝없는 지평이라고 봅니다. 이런 세계 개념은 사실은 이미 에드문드 후설이 이미 이런 지평으로서의 세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미적 세계 도달 불가능한 무한한 지평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렸던 또 다른 무엇이 떠오를 수 있죠. 지평을 넘어가면 또 무엇이 떠오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지금 논의되는 주제 외에 또 지평 너머에서 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주제들이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세계를 지평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적 세계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 부분 도식에서의 그런 존재론적 세계가 아니고 시스템이 그 어떤 초점을 이동시킴에 따라 의식의 경우 의식의 주목 지점의 이동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대화의 주제의 이동에 따라서 현행적인 액추얼한 것과 잠재된 주변부가 끊임없이 다르게 새롭게 펼쳐지는 호라이즌 지평으로서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체계들의 분류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그림은 약간 뭐 인터넷에서 제가 그냥 끌고 오기 쉬운 걸로 해놓은 건데 체계들을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서 이거예요. 이걸 타자짓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거나이즈드 이랬는데 어쨌든 그 기계들은 어쨌든 외부에서 어떤 요소적인 것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건 타자 생산 체계고 타자지시적 체계인 거고 자기지시적이고 자기 생산적인 체계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생명 체계고 그 다음에 생명 체계 외에 얘들은 이제 세포를 기본 요소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로 프로세싱을 하는 체계들이 있는 거고 의미로 처리 작업을 하는 게 있고 의미적 처리 작업을 하는 체계들에서 다시 심리적 체계하고 사회적 체계들로 나뉘어지고 사회적 체계들은 다시 이거는 이제 구성 요소의 차이입니다. 의미적 체계라는 데서는 두 쪽 다 같은데 사회적 체계들은 다시 뭐 상호작용, 조직, 뭐 사회 뭐 이렇게 나뉘는데 요 사회적 체계들의 또 분류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빨리 넘어가고 의미까지 끝내고 이제 질문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의미, 요 정보와 관련된 거 요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어쨌든 모든 의미는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떠오를 거라고 하는 expectation, 기대를 전제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미적 체계들은 어떤 기대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대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제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할 만한 것들을 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고 이건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고 의미론 이야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겠는데 시멘틱스라는 용어, 시멘틱스는 막 언어학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근데 어쨌든 요 사회학 쪽에서 의미론이라는 말은 의미의 이제 루만에게 의미론은 의미의 저장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의미론은 쉽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심리적 체계들이나 사회적 체계들이 별로 뭐 우리가 제가 지금 제 심리적 체계 안에서 막 만들어낸 어떤 말을 지금 제가 이 공기층을 울려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통지기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머리 안에서 또 막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시죠? 아예 못 알아들으시진 않죠. 그죠? 이게 가능한 거는 의미론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미의 저장 창고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기대를 구조를 갖고 있죠. 고양이가 쥐를 쫓아내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뭐 파리로는 쥐를 쫓아내줄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기대 구조. 혹은 결혼을 하려면 사랑 고백부터 해야 된다. 어, 이런 기대. 또 법을 바꾸려면 뭔가 의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된다. 이런 거. 이게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다 의미론입니다. 어떤 다들 통하고 있는 어떤 기대 구조들이 이제 근데 알고 보면 사회의 진화 과정에 따라서 이건 바뀌는데요. 왜냐하면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이 바뀐다. 이런 거는 200년도 안 된 어떤 기대 구조죠. 이런 것들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의미론이라고. 그래서 루만의 주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의미론의 변화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제가 번역했던 책이지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이런 책은 뭐냐면 사랑의 의미론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성립하는지에 관한 의미론의 변화를 소설책 분석을 통해서 루만이 쭉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의미론 변화를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심리적 체계들과 사회적 체계들이 각각 전부 다 작동상 닫힌 자기 지식이고 자기 생산적인 폐쇄적 체계입니다. 자기 요소들 안에 갇혀 있어요. 저는 제 의식은 제 의식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체계들도 커뮤니케이션 세계 밖으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비슷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이 의미론 덕분에 의미론이라고 하는 의미의 저장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심리적 체계나 개별 사회적 체계들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의미의 저장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론에 대한 학습이 좀 안 돼 있으면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미 못 알아듣겠다고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강의도. 그죠? 어느 정도 이 약간은 이런 사회과학적인 사회학적이고 철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이는 지금 못 따라올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의미론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착각 혹은 서로 진짜 이해했다고 하는 착각 사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루만한테 진정한 이해라든지 진심을 이해한다는 건 루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의미들의 저장 창고 어떤 기대 구조들이 모아져 있는 의미들의 저장 창고인 의미론이 비교적 한 시대에는 비교적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의식이라고 하는 게 오퍼레이셔널 클로즈드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칸트나 후설도 통찰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 쪽에서는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칸트 설명할 때 그런 거죠. 뭐 학생들한테 너는 알고 보면 너희 엄마를 진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너가 본 것은 언제나
네 의식 속에 떠오르는 엄마에 대한 표상일 뿐 엄마 자체가 물 자체죠. 물 자체는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칸트의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설명까지는 잘 제 학생들도 잘 따라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어떤 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것이다라고 넘어가는 순간 일부 학생들은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자기지시적 체계의 고유한 요소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의식작용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도의 요소라는 걸 받아들이면 루만 쪽으로 일종의 저는 뭐라나 강을 건넌다고 그럴까요? 이쪽으로 이래야 됩니다. 이 세계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시 평화로운 의식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의식과 커뮤니케이션을 뚜렷이 구별하는 순간 그 사고방식이 익숙해지면 상호주관성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부터는 하버마스나 뭐 이런 철학 쪽으로 못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루만한테 아주 고유한 개념, 다른 학자들에게 없는 루만의 고유한 개념이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의미하고 커뮤니케이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미도 독특한 의미 개념이고 커뮤니케이션도 나름 루만의 독특한 개념인데요.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세 가지 셀렉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선택은 인포메이션, 미타일롱, 페어슈테인데 뭐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하고 페어슈테인은 그냥 영어로 쉽게 번역되죠. 인포메이션은 인포메이션이고 페어슈테인은 그 언더스탠딩이에요. 근데 이 미타일룽이 문제입니다. 이 독일어 미타일룽을 그 루만이 뭐 미보 트라궁이라든지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 아닌 단어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아니다. 정보를 옮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 쪽에서도 번역에 애를 먹는데 어터런스라고 번역도 하고 메시지라고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영어 번역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 번역이 이 통지에 관해서는 여러 명의 번역자들이 다 다르게 씁니다. 저는 그냥 통지가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달은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달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그래. 정보 통지 이해 이 세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일단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지려면 알터와 에고 최소한 둘이 있어야 됩니다. 알터 타가 있어야 되고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에 에고가 등장하냐면 에고가 커뮤니케이션을 결정적으로 성립시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루마는 에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먼저 선택을 하는 건 알터입니다. 알터가 뭘 선택하느냐? 예를 들면 정보 선택을 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고백해야지 라고 나의 인포메이션을 택합니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을 택한 다음에 통지 기호를 택합니다. 이 고백의 정보 내용을 전달하는 통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죠. 그 통지 방식 중에 뭐 만나가지고 갑자기 요즘 뭐 우영우에 나오는 표현인데 당신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 뭐 이렇게 갑자기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해서 고백을 하는 수도 있고 시를 써서 문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이 통지 기호를 선택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통지가 이루어졌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이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에고에 의한 선택인데 이 언더스탠딩은 심리적인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지면 이해냐면 그만은 통지 기호로부터 에고가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뽑아냈으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이라고 하는 통지 기호로부터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뽑아냈다. 혹은 다른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이라는 통지 기호로부터 황당하게도 나는 지금 추우니까 너 좀 가까이 와줘. 그냥 오직 그 이유 사랑하는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런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오해라고 불리는 것도 다 이해에 속합니다. 루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는 최종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진짜 양쪽에 1번에서 나온 첫 번째 인포메이션하고 첫 번째 선택에서의 인포메이션하고 2에서 뽑아내는 이 정보가 동일한지 아닌지
동일하다면 이해고 뭐 동일하지 않으면 오해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일성은 영원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 심리적으로는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나? 정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영원히 진짜 정확하게 그런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사실 상당수의 경우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런 겁니다. 대충 저희가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오해했구나 싶어도 그냥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투명한 이해나 진심의 전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통지기호로부터 정보를 뽑아냈으면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서 성립하는 게 하나의 차이라면 이 이해에서 이루어지는 구별에 의해서 나오는 차이가 두 번째 차이고 그래서 그 루만이 이제 앞에 제가 정보 이론은 조금 요 PPT에서는 좀 뺐는데 루만이 정보라는 것은 차이를 만드는 차이다. 이랬을 때 커뮤니케이션 이론 차원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 처리는 이 차이를 차이로 만드는 거죠. 1에서의 정보를 3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정보로 만드는 이런 것이 차이를 만드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요 세 가지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고유한 요소로서의 사회적 체계를 이루는 고유 요소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성립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든 의식작용이든 그 앞에 세포든 다 공통점이 뭐냐면 개별 요소로는 절대 체계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한 개 있으면 생명체가 아니죠. 그죠? 하나의 세포가 있고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해서 모세포가 딸세포, 딸세포가 또 모세포가 돼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연결이 돼. 다른 세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세포는 세포가 아닙니다. 그죠? 내 생각도 앞선 생각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후속 생각들로 이어져야 생각입니다. 생각이 한 번 하고 끊어지면 그 심리적 체계는 이미 죽은 거고 그거는 생각도 아니죠.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루마는 후속 커뮤니케이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 하나, 커뮤니케이션의 한 단위는 정보 통지 이해 세 가지 선택으로 성립하지만 이것이 자기지시적 체계의 요소로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른 아까 특히 그런 이유는 그 자아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에고가 알터가 돼야 되잖아요. 타가 돼서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그 자아가 타로 바뀌어서 하지 않으면 그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는데 싫다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아무 말이 없으면 아예 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되지 않으면 체계 형성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루마는 이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걸 네 번째 선택, 세 가지 선택이 기본인데 그 다음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체계들의 요소에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이 뭐냐면 석시드 계속 이어지는 석세스가 성공이 관건이고 그래서 나중에 매체 이론 설명할 때 성공 매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회학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학 공부도 좀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보통 막스 베버부터 시작해서 행위를 기본적인 사회적인 것의 기본 단위를 행위로 설정합니다. 근데 루만은 요 관계를 뒤집은 데서 루만이 이제 사회학 역사에서 획기적인 건데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인 사회적인 것의 기본 단위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다음 커뮤니케이션들로 잘 이어지기 위해서 기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타의 것도 아니고 자의 것도 아니고 세 가지 선택의 종합이다 보니까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타의 행위로 그가 통지를 했으니 타의 행위로
기속시킬 때만 행위는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져.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다가 할 때 기속이 이루어질 때 행위로 관찰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논문으로 사실 여러분이 보셔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행위로의 기속이 필요한지만 간단한 예로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어떤 학술 논문을 쓸 때 어쨌든 논문 읽는 사람들을 좀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이런 거 A가 당신과 연애할 수 있나요? B가 나도 그러니까 B가 좋아가지고 고백했거나 좋아가지고 나도 당신과 연애하고 싶 이랬는데 A가 갑자기 나는 당신과 연애하기 싫은데 이러면 그러면 B는 열받죠. 당신이 먼저 나한테 연애하자고 말했잖아. 근데 A가 내가 언제? 이거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이어지겠죠. 이게 코미디 프로면 계속 이어지겠죠. 계속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이까지 쭉 이어졌어요. 근데 원활하게 잘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자기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필요한 게 행위로의 단수.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그러니까 B가 2처럼 A가 3처럼 말하는 게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일어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도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짜증은 나겠지만. 네? 모티베이션에 실패는 좀 하겠지만 억지로 계속 이런 말 따먹기로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원활하게 자기 생산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속, 네가 연애하자고 먼저 말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기속을 해야지. 행위로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화해야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자기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단순화를 루마는 비대칭화, 대칭화라는 건 언제는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시점화 혹은 비가역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 걸 확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확정인데 이 확정이 이루어질 때 행위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솜니움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제가 하겠다고 했죠.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들어와서 제가 언제 한다 그랬나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커뮤니케이션 자체. 근데 그 귀속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 그래서 웬만한 사회적 체계들은 이 귀속을 원활히 하는 것을 잘 제도화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도 있는 거고 계약서도 쓰는 거고 수많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행위로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루마는 행위라는 개념을 알고 보면 사후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인데 자기 이전의 사회학자들이 행위를 첫 번째 개념으로 삼았는데 그건 좀 착각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1차적인 개념이고 행위는 2차적인 자기 관찰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좀 그냥 다 끝까지 하고 할까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도무지 이해 안 간다.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은 저것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심리적 의도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그래서 물론 심리적 체계가 둘 이상 관여해야 돼. 하지만 그것은 루만한테는 영양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마음을 전해야지, 고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의식들은 영양분이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그것이 통지되고 그것이 되고 처리되고가 계속 이어지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심리적 체계들은 지구상에 엄청 많기 때문에 누구든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우리가 경제라는 게 굴러가는 게 누구든 하여튼 돈 벌라고 그 모티베이션 돼가지고 그 주식 투자하고 클릭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가 있으면 경제 커뮤니케이션이 굴러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이어지는 사회적 체계들과 관련된 이론이 이제 사회적 체계 이론과 사회 이론인데요. 요 관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뒤에 다시 나올 거라고 그래서 미뤘던 부분인데요. 일단 루만한테는 조지알리 시스템, 뭐 영어로 소셜 시스템하고 사회는 일단 다른 용어입니다. 게젤샤프트. 이게 독일어에서 명확히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영어가 이 society는 이 society 형용사가 마치 소셜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에도 아닙니다. 영어에도 잘 안 쓰는데 society의 형용사는 영어에서 society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탈코트 파슨스 책을 보면 포괄적인 사회적 체계로서의 사회의 체계를 표현할 때는 파슨스가 소사이어를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런 포괄적인 체계로서의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적 체계들을 말할 때는 소셜 시스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도 소사이어들이라는 별개의 단어가 있는데 독일어만큼 명확하지는 않죠. 독일어는 아예 게젤샤프트의 형용사가 게젤샤프트리히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루마는 어쨌든 사회적 체계들을 대면 상호작용인 인터액션, 그다음에 구성원 자격과 그다음에 결정을 통해서 공식 결정을 통해 재생산되는 조직,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나중에 가족 저항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애매한 사회적 체계들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상호작용 조직 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체계를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탁월한 사회적 체계다. 다른 종류의 사회적 체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체계. 그래서 그 환경에 어떤 다른 커뮤니케이션도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체계를 게젤샤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체계들 중에 하나의 종류인 사회가 다른 종류의 사회적 체계들을 자신의 부분으로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간 모순으로 보이는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은 루만이 전체 부분 도식을에 따라 사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체계들이라는 체계는 없어요. 그냥 상호작용이 있고, 상호작용은 오직 그 상호작용 속에서 나머지들을 다 환경으로 두는 체계 환경 차이로 작동을 하고, 조직은 오직 자기 조직을 체계로 하고 나머지를 모두 환경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개별 사회적 체계에 대한 각각의 관찰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들 사회적 체계들 일반은 체계가 아니에요. 사회적 체계들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의 종류가 사회. 이 독특한 사회적 체계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자기 생각을 다 포괄하는 자기 생각적 체계가 사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만의 책 중에 84년 사회적 체계들은 사회적 체계들 일반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들을, 그래서 의미, 커뮤니케이션 이런 개념 설명이 중심이 된 책이에요. 84년 책은. 84년 책에는 경제, 법, 정치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책이고, 97년 사회의 사회는 사회의 사회를 쓰기 전에 루만이 이미 사회의 법, 사회의 경제, 사회의 학문, 사회의 예술 이런 책을 미리 썼거든요. 그런 다음에 근데 원래는 루만이 정치, 종교, 교육 싹 다 쓰고 이제 마지막에 사회의 사회를 쓴다는 게 루만의 그 자기 계획이었는데, 루만이 이제 갑자기 혈액암에 걸리면서 나머지 책들은 완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회의 종교라든지 교육 체계 이런 건 다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6호로 그냥 제자들이 편집한 책입니다. 공식적으로 루만이 낸 건 경제, 법, 과학, 예술 이 네 개밖에 못 냈어요. 네 개만 완성해서 내고, 그다음에 사회의 사회라고 하는 사회이론의 결산책을 냈는데, 그래서 사회의 차원에서 시작하는 이론이 사회 이론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구별되는 이론이고 저작으로도 구별이 되고요. 그래서 루만의 사회 이론의 이제 완성작은 사회의 사회입니다. 원래 사회의 경제부터 해갖고 쭉 사회의 부분 체계들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계 분화죠. 그 사회를 전체로 하는 부분 체계들인 경제, 정치 쭉 시리즈로 해갖고 다 다룬 다음에 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원래 마지막에 사회의 사회 쓰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쓴 거고. 그래서 책 제목이 디 게젤샤프트 대어 게젤샤프트인데 사회가 두 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동어 반복이자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목은 뭘 함축하고 있냐면 사회를 기술하는 일 역시 다시 사회를 생산하는 일이 되는 공경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학도 하나의
사회적 체계거든. 그러니까 사회과학 체계 안에 문과 학문이죠. 문과 학문 사회학이고 거기서 체계 이론이란 이론 방법을 통해서 이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쇄가 돼서 남이 읽는 순간 이것을 읽는 순간 사회는 이미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를 온전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위해서 그냥 따라잡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방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게 이 책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경을 표현하면서 서문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사회학 이론이 자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술하는 순간에도 변하는 세계 사회를 기술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회는 사회의 아우토포에시스에 대한 사회의 자기 기술, 아우토포에시스를 완전히 따라잡을 수는 절대 없는 자기 기술. 그래서 이 책에 원래 맨 마지막에 가면 그러니까 나는 나름 한번 자기 기술을 잘해보려고 사회의 셀프 디스크립션을 잘해보려고 엄청 애를 썼다. 근데 당신들도 해보라. 다시 해보시오. 근데 나보다 더 잘해야 뭐 이런 말을 말년에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다시 쓰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루만이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난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은 뭐냐면 의미의 세 차원에 따라서 사회의 이론을 세 가지 버전으로 접니다. 그러니까 이 책 안에는 세 가지 사회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의미의 사태적 차원에서의 이론하고 시간적 차원에서의 이론,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론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책을 읽을 때 2장, 3장, 4장은 1장은 일종의 서론으로서 기본 개념 설명을 하고 5장은 이제 사회 여러 의미론이죠. 사회의 자기 기술의 의미론 아까 말했던 이제 의미론들을 쭉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 3, 4장의 순서는 바꿔 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재미없고 정보 내용이 적은 게 3장이고요. 3장은 약간 사실 좀 뭐 중언부언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고 4장과 2장이 이제 핵심인데 사태적 차원이 체계의 문화를 다루는 이것과 저것의 구별을 내입각한 차원이라서 체계 분화 이론이고 사회적 차원은 이제 관점 구별에 따른 차원이고 여기서 다뤄지는 게 커뮤니케이션 매체 이론입니다. 의미의 세 차원에 관한 요 설명은 요 정도로만 하죠. 일단 이렇게 돼 있고 더 자세한 것은 더 자세히 설명하다 너무 오래 걸릴 이야기라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래 사회의 4장과 2장과 4장의 내용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장에 나오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체 이론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어쨌든 의미적 프로세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위한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루만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아주 비계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아까 사실 이 강의를 지금 제대로 듣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는지를 확인시켜 준 분은 강의 시작한 후에 김미수 선생님밖에 없어요. 네? 그죠? 저 외에 지금 말한 사람이 아까 그죠? 그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근데 많은 경우 이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루만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열 몇 명이 듣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때로는 누군가는 매우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자면 제가 시립대 처음에 연구소에 취직했을 때 시립대 안에 교수 연구실마다 문 두드리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고조선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연구의 성과를 냈다 그러면서 이만한 엄청나게 두꺼운 책자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꼭 읽어달라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읽어보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돈을 좀 내라. 막 이러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경우 저도 안 읽었고 아무도 안 읽었겠죠.
그죠? 네. 그런 거, 그 커뮤니케이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쓴 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알고 보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고 글 쓰는데 누가 들어주고 누가 읽어주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의 비개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비개연성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뜻한 바를 자아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이건 언어 문제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 한국어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독일어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통지기호가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부 같은 공간에 없고 혼자 지방에 자기 방에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하고 있어요. 오직 이 인터넷 기술 덕분입니다. 그죠? 한 10여 년, 20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죠? 초기 컴퓨터에서만 해도 PC 통신 시대에 이런 거는 뭐, 이런 화면 전송하려고 그러다가는 뭐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 이런 것 때문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석세스의 비개연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사회 구조의 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1번의 비개연성과 2번의 비개연성은 뭐 언어 습득을 통해서 그다음에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까 뭐 우리 민족 고조선의 새로운 역사 비밀을 밝혀냈다. 뭐 이런 글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석세스하는 것의 비개연성, 이어질 비개연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은 쉽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돌아다니면서 문 두들기던 그 아저씨의 글은 아무도 안 읽었을까? 이 과학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은 뭔가 정통 역사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진리라고 하는 매체에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비개연성 극복을 위한 매체는 1회 차원에서는 언어고 2번은 확산 매체, 글, 인쇄, 동영상, 오늘날 전자매체 이런 게 확산 매체, 커뮤니케이션을 널리 퍼뜨리는 거죠. 그다음에 석세스 매체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도록 심리적 체계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모티베이션, 한마디로 영양분 공급을 계속 원활히 하게끔 해주는 게 성공 매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매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석세스 미디어는 그만 이제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매체는 언제 발전하게 되냐면 문자 커뮤니케이션이 널리 확산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구어 커뮤니케이션 때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그래 많이 일어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시도를 하면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서로 아니까 쌩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구어 시대에는. 근데 근대 사회에 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뭐라나 커뮤니케이션 시도를 맞이하게 통지 기호들이 우리한테 쏟아지죠. 메일도 쏟아지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죠. 그럼 우리는 안 열어보죠. 네? 우편 무료화도 안 열어봅니다. 뭐 학술지 막 와도 그 중에 논문 한 개도 잘 안 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독자가 읽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 다음에 석세스 미디어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거절할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특히 불편한 커뮤니케이션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석세스 미디어예요. 불편한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조건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는 모티베이션을 심리적 체계들의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게 성공 매체의 그 기능이 예를 이제 제가 들고 있는데 어떤 직장인은 월급을 받기 위해 그죠? 싫어하는 불편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죠. 권력이 예비군 소집 명령을 하면 이건 뭐 저도 많이 겪은 일이지만 이건 민방이라고 써야 되는데 참 저는 예비군 안 했습니다. 사실 군대를 면제를 받아가지고 민방위 소집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죠. 이렇게 되는 것은 권력이라는 성공 매체 때문에 사실은 싫은 데 가는 거죠.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백신을 맞느냐? 백신 맞고 아프고 막 이런데도 과학적 진리. 사실은 개별 인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진리인지.
그냥 과학 시스템 속에서 진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의 정당성, 화폐가 이게 이 화폐가 믿을 만한 화폐인가? 하여튼 그냥 그런 것들은 개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용되는 대로 따릅니다. 이 매체들을 주로 관리하는 거대 조직들과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루어지면서 통용이 되는 거죠. 과학으로 학회에서 그렇다니까 감염병 학회에서 백신 맞으라니까 맞습니다. 진리라니까 통하는 겁니다. 사랑 역시 그런 성공 매체. 왜 사랑이 성공 매체냐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도 데이터를 가죠. 그죠? 영화 보러 계속 가죠. 이래서 사랑은 석세스 미디어. 그래서 특정한 조건 아래서 커뮤니케이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화폐는 권력, 경제, 권력은 정치와 법, 그다음 진리는 과학, 뭐 사랑은 근데 기능 체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좀 이따가 하고 어쨌든 이렇게 기능 체계 형성에 촉매가 되고요. 이 매체들은 이 매체들이 크게 이제 4대 매체가 있고 4대 매체는 이제 진리, 사랑, 화폐, 권력이 4대 매체고 거기서 파생되는 2차 매체가 법, 뭐 원래 소유에서 파생되는 게 화폐, 그 다음에 진리하고 같은 기속 구도를 갖지만 다른 게 가치, 그 다음에 예술, 뭐 그 외에도 뭐 신뢰를 비롯해서 성공 매체는 조금 더 있는데 기본적인 4개는 진리, 사랑, 소유, 권력이 요거는 체험과 행위의 기속 구도에 따라 다른 기속 구도를 갖기 때문에 이 크게 차이가 난다. 모티베이션의 그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왜 진리가 체험에서 체험이냐만 왜 기속 구도가 이러냐면 과학적 진리를 이려면 이래야 돼요. 저쪽에 통지기호를 택하는 다가 체험으로 자기를 이야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실험 결과 나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다고 체험했다지 그렇게 내가 물이 100도씨에서 끓도록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행위로 기속시키면 안 돼요. 그 체험을 받아들이는 그걸 검증하는 그 논문을 검증하는 읽고 검증하는 사람도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해보니까 물이 100도씨에서 끓더라. 그래서 진리는 기본적으로 체험으로 기속되고 체험으로 기속되는 체험을 체험으로 만든 식으로 해야 진리가 성립됩니다. 반면에 사랑은 그 체험을 행위로 받아.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 죽겠는 것은 체험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랑이 성립하려면 고백을 해요. 체험을 행위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의 경우에 행위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면 소유권이 되는 거죠. 이런 거고 왜 권력은 행위에서 행위냐면 권력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행위 대 행위 이런 기속 구도에 따른 건데 요 기속 구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제 다른 논문들에 보시면 제가 보내드린 파일 중에 2번째 파일에 요 기속 구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다 해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 분화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매체의 도움을 통해서 시스템 사회라는 전체 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는데요. 근데 기능적 분화가 원래부터 사회의 주된 분화 형식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분절적 분화 형식, 중심 주변 분화 형식, 계층적 분화 형식, 기능적 분화 형식 4가지가 있었고 이게 역사 순서대로 그 다음에 차례로 등장을 한 건데 기능적 분화가 오늘날 주도적으로 되면서 얘들을 다 복속시켜버렸다 이거죠. 지금도 분절은 있죠. 가족도 있고 국가도 있지만 기능적 분화의 세계 경제 질서 뭐 이런 것들에 다 종속이 됐다는 거고 중심 주변도 지금도 있지만 약화됐다는 거고 오늘날 계층은 오직 조직 내에서만 각 기능 영역 안에서의 조직에서만 관철될 수 있죠. 과장, 부장의 위계는 신분은 관철 가능하지만 그것을 다른 맥락으로 사회의 다른 맥락으로 옮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분화의 다른 분화 형식이 종속됐다고 말하고요. 그럼 기능 체계는 뭐냐면 원래 펑션 정의가 문제와 문제 해결의 관계인데 어떤 사회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이 문제 해결을 각 기능 영역이 전담을 한다. 그리고 이 전담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기능 체계들, 아주 거대 기능 체계들은 모두 성공 매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성공 매체의 별로 도움을 못 받는데도 기능 체계인 경우가 있고 또 뭐 성공 매체는 발전했는데 기능 체계는 발전 못 시키는 매체도 있고 뭐 이 관계는 복잡합니다. 이걸 루만 사회이론을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성공 매체하고 기능 체계하고가 각 딱딱 1대1 대응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는 또 잘못된 소개서들도 예전에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1대1 대응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몇 개만 경제, 정치 이런 애들만 1대1 대응하고 나머지는 1대1 대응하지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두 이론은 어느 정도. 어쨌든 기능체계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의 비개연성이라는 문제를 각각 고유한 펑션, 함수를 통해서 풀어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기능을 충족하느냐 뭐쭉 소개는 하지만 정치는 집단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 기능을 갖고 법은 규범적 기대의 안정화 기능을 갖고 규범적 기대는 그런 거예요. 기대가 좌절돼도 계속 고수하는 기대가 규범적 기대다. 그 말이 정의하는 것은 인지적 기대는 기대가 좌절되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기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법은 규범적 기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희소성 조건 안에서 부족한 조건 안에서도 미래의 공급을 보장하는 화폐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고 과학은 새로운 인식의 생산. 끊임없이 루마는 현대의 과학 시스템의 독립분화는 끊임없이 이것이 새로운 알미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논문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과학체계가 독립분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은 이 체계들의 이념이나 본질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본질이 이거냐 이렇게 물으면 루마는 본질이라든지 이념에 대한 게 아니야. 왜? 경제가 이 사회라는 데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만 나는 말하고 있을 거예요. 얘만 독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래서 루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하면 교육은 무엇이냐 이러면 교육의 이념, 교육의 본질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육은 아이들을 뭐 참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하고 인격을 뭐 도야시키고 뭐 교양을 제공하고 이렇게 보통 거창하게 말하잖아요. 루마는 교육은 사회 경력을 제공하는 기능밖에 안 해. 이렇게 말.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능 영역에도 다 아이는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그죠? 교육만 전담하는 기능이 뭐냐? 교육은 경력 제공. 이 많이 고유한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능하고 또 기능 체계들에 대해서 각각 코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코드라고 하는 것은 포지티브 밸류와 네거티브 밸류로 기능 체계들은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지티브 밸류에게 연결 능력을 높이고 네거티브 밸류의 기능은 리플렉션의 기능.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되는 긍정적 값을 받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반성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정치에서는 야당이 그런 반성 기능을 하는 거죠. 야당이 이제 여당을 이렇게 혼내고 이런 것들이죠. 견제 기능 이런 기능을 네거티브 밸류가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시와 코드의 직교와 리엔트리 요거는 합리성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나중에 누가 관심 있으면 제가 추가로 설명할게요. 이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고 코드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코드 값은 뭔가 할당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프로그램은 선거 프로그램입니다. 선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치의 원래 정치가 아주 옛날에는 그냥 권력 우세와 권력 열세의 차이였어요. 근데 민주주의 이후에 근대 이후에 정치의 기본 코드는 그래서 선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당과 야당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이 뭐라고 할까 사로잡힌 반대항으로서 반성 값이 되는 여당을 긴장시키는 이런 구도가 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고 코드화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코드 값을 할당하는 건
선거 프로그램이고 법의 경우에 법의 코드는 합법과 불법인데 그래서 불법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이제 규범적 기대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임의적으로 보여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법률이 성문화된 법률이고 코드 값을 관리하는 기관이 조직이 법원이고 또 이 안에서 자의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심제도 같은 게 있고 이 루만의 사회의 법이라는 책은 법이라고 하는 게 현대 법이라는 게 얼만큼 계속해서 합법 불법 코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탄력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대한 그건데요. 이 부분은 사회의 법이라는 책에서 다루는 거고 사회의 법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제가 어디서 쓴 적이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원래 코드는 소유 비소유인데 화폐가 도입되면서 지불 비지불로 2차 코드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 비소유일 때는 무조건 많이 갖는 게 중요했는데 현대 화폐 경제는 끊임없이 지불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원활하게 되죠. 갖고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불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다음에 이 경제 프로그램은 가격이고 이 가격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식 시장도 있고 무슨 시장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런 하위 시장으로 분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쭉 한 번씩만 그냥 읊고 가겠습니다. 각각 다 이게 책으로 있는 건데 그것을 요즘만 제가 한 거니까요. 과학은 진리와 비진리의 코드로 작동하고 진리와 허위라고 표현했을 것 같고 그래서 체계 외부로부터 생성된 새로운 지식들을 끊임없는 진리 요구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비진리의 과학 밖에서 진리 요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인식을 생산하고 이런 게 과학체계의 기능이고요. 프로그램은 이론입니다. 어떤 게 진리값을 받게 되느냐는 어떤 이론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체계 이론에 입각한 진리가 있을 수 있고 상호주관성 이론에 입각한 진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진리는 서로 이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게 할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론들의 분화와 변화에 따라 참과 거짓의 코드값 할당이 바뀌고 그다음에 과학체계는 기본적으로 출판물에 대한 2차 관찰을 통해서 완성을 해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예술은 코드가 애매한 기능체계. 이게 예술은 뭔가 하여튼 사람들을 모티베이션하는 동력은 커요. 예술이라는 매력이 있어서 그 모티베이션을 하는데 코드 값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개의 코드 값이 경합을 해왔다고 그죠? 그 미추가 기본 값이었는데 현대 미술로 오면수록 혁신과 진부와 그다음에 아예 그냥 이제는 예술이냐 비예술이냐 이런 코드 값도 쓰이고 그렇게 한 루만이 사회 예술에서 한 4-5개의 코드 값이 경쟁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코드 값이 애매합니다. 또한 매체가 성공 매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술작품이라는 개별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관찰함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술이 자기 생산적 체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보다 예술작품 감상은 상대적으로 나만 감상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비평, 예술 비평이라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도움을 대중매체의 큰 도움을 받아서 자기 생산적 체계가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교육의 경우에 기본 코드는 좋은 성적과 나쁜 성적이고 혹은 뭐 졸업, 실패 이런 코드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성적 졸업하려고 그러는 거고 기능은 이 코드를 이용해서 사회의 다른 영역에 경력을 제공하는 기능, 커리어 제공이 교육의 고유한 다른 체계가 갖지 않은 교육 고유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부분은 이제 루만이 교육과 관련한 논문에서 근데 이제 누구든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보편적 평등이라는 근대적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 기능 사이에 계속 긴장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육 체계는 뭐라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루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남았군요. 종교. 제가 사실은 잘은 모르는 영역인데 어쨌든 간에 대충 봤을 때 코드값만 보자면
종교의 코드값은 내재와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재의 중심입니다. 이 현세. 근데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능 체계하고 달리 관찰 가능한 것과 관찰 불가능한 것, 혹은 비규정적인 것. 그러니까 이 내재는 관찰 가능한 것이고 비규정적인 것이에요. 근데 관찰 불가능하고 규정적인 것. 예를 들면 신의 뜻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적이고 관찰 불가능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통일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코드값이 내재와 초월의 코드값이고, 초월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재에 대한 반성을 시키고 내재와 초월의 화해를 시도하면서 작동하는 기능 체계를 종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략. 네,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는 정보, 새로운 정보,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중복을 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기능체계의 기능이고, 의료가 재밌는데 이건 코드값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루만이 단락내용 논문 하나 썼는데, 다른 거는 보통 이 포지티브한 값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의료에서는 병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같죠? 우리가 의료 시스템은 병 때문에 자기 생산되는 거지 건강하면 의료 체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포지티브한 값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강력한 성공 매체에 기초하지만 친밀 관계와 가족 같은 것들은 소수의 관계로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사랑에 대해서 판정해주는 조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기능 체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분절적으로 분화된 친밀 관계나 가족 등을 이루는 데 머무는 게 사랑이고, 근데 사랑이 그래도 온 사람들이 연애를 하게 되는 그거는 사랑 역시 그 예술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의 도움을 받아서, 대중매체와 구조적으로 결합돼서 대중매체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 보고 영화 보면서 사랑을 흉내내면서 또 사랑을 하고 뭐 이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예, 좀 너무 자세히 설명하기도 그렇고 또 뭐 그래가지고 요 정도는 일단 1차적인 설명을 하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